안녕하세요. 조르바처럼입니다. 변신 시작하겠습니다. 훌훌 나를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싫어서 혹은 두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삶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변신을 꿈꿉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열차를 타고 물건을 팔기 위해 출장을 가야 할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아래로 하고 벌렁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아치형으로 부풀어 오른 갈색의 배가 보였다. 배 위엔 몇 줄기의 꼴이 져있고 골 부분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불룩한 배에 걸쳐있는 이불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듯 간신히 걸려 있었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꿈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주 작긴 하지만 사방의 벽에 둘러싸여 낯익은 방이 조용히 거기 있었다. 틀림없는 평소 그의 방이었다. 그레고르는 창밖을 보았다. 핏방울이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음산한 날씨가 그의 기분을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한숨 더 자자.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나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레고르에게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의 몸으론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려 해도 몸이 좀 흔들리다 결국 위를 향해 누운 자세로 되돌아오기만 했다. 100번도 더 시도했다. 그동안에도 눈은 감은 채로였다. 눈을 뜨면 허우적대는 수많은 다리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옆구리 근처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약간 둔중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려던 노력을 그만뒀다. 제기럴, 어째서 난 이렇게 힘든 직업을 선택한 걸까? 날이면 날마다 여행 중이라니 정말 힘들어. 게다가 사람을 사귀는 일도 그렇지. 1년 365일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통에 정말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정말 지겨운 일이야. 배 위가 좀 가려워져서 머리를 좀 더 높이 쳐들려고 들어누운 채 몸을 침대 손잡이 기둥 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보니 가려운 곳이 보였다. 거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조그만 반점들로 뒤덮여 있었다. 한쪽 다리로 그 자리를 만져보려고 했다가 얼른 다리를 움츠렸다. 살짝 건드리니 소름이 쭉 끼쳤던 것이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바보가 돼버린 거야.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 다른 외판원들은 마치 후궁의 궁녀들처럼 지내고 있잖아. 내가 주문받은 걸 정리하려고 숙소로 되돌아오면 그 양반들은 그제서야 아침 식사를 하잖아. 만약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사장은 날 당장에 쫓아낼 거야. 하기야 날 위해서는 쫓겨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 부모님 때문에 꼭 참는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사표를 냈을 거야. 하긴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 부모님이 진 빚만 다 갚는다면 말이야. 5, 6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난 꼭 해내고 말 거야. 그건 그렇고 일어나야 돼.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자명종 시계를 봤다. 6시 반이었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정각 4시에 울리게 맞춰놓은 건 침대에서 보아도 알 수 있다. 틀림없이 울리긴 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 안가득히 울리는 종소리에도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그는 밤새도록 편안하게 잘 잔 것만은 아니었다. 편안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시계가 울린 뒤에 더욱 정신없이 골아떨어졌는지 모른다. 다음 기차는 7시에 있으니 그 시간에 맞추려면 미친듯이 서둘러야 할 텐데 견본 꾸러미도 아직 챙기지 못한 데다 도무지 몸도 개운치 않고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하긴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기차를 탈 수 있다고 해도 사장의 불벼락을 피할 수는 없을 거야. 몸이 아프다고 해볼까? 그러나 그건 더 의심을 살만한 짓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사장은 의료보험회사 전속의사를 데리고 와서는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고 우리 부모를 나무랄 것이다. 그 의사로 말하면 세상에는 오로지 아주 건강하되 일하기를 싫어하는 인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이런 경우에 의사가 영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레고르는 실제로 잠을 자고 난 후에 정말 쓸데없이 더 졸리는 상태를 제외하면 아주 건강했고 심지어 배가 몹시 고프기까지 했다. 그가 이런 생각들에 빠져있다가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네, 어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차고에 여지없이 자기 이전 목소리인데 바닥에서 울려오는 듯
억누를 길 없는 고통스러운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여서 그 말들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이쪽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출입문이 나무문이어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밖에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짧은 대화로 다른 가족들은 이미 떠났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옆문을 가볍게 그러나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레고르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또 다른 옆방에서 여동생 역시 나의 안부를 확인하는 투로 물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레고르가 말했다.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발음을 하고 말과 말 사이에 길게 간격을 두어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울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다. 오빠 문 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봐. 아버지는 다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되돌아갔으나 누이 동생은 아직 문 뒤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 수 없었다. 오히려 여행 중에 습관대로 밤에 모든 문에 빗장을 걸어둔 걸 다행으로 여겼다. 우선 그는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을 생각해보려고 했다. 침대에 누워있어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신통한 결말이 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누운 자세가 불편했던 데서 비롯한 듯한 가벼운 고통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 보니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오늘 아침에 한 공상들이 점차 어떻게 풀려갈지 잘못 흥미로웠다. 목소리가 변한 건 심한 감기, 그러니까 외판사원 직업병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눈꼽만큼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걷어내는 일은 간단해서 숨을 쉬어배를 조금 푹 풀리자 이불은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은 힘들었다. 그의 몸이 워낙 심하게 널쩍했기 때문이었다. 몸을 일으키려면 손과 발이 필요한데 그에게는 손과 발 대신 끊임없이 가지각색으로 움직이는 데다가 그가 제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작은 다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는 하반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으나 그의 하반신은 너무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하반신을 움직이는 일은 시간이 걸렸고 아주 어려웠다. 끝내는 가진 힘을 다해서 거칠게 몸을 앞으로 밀어붙이다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침대 다리 쪽 기둥에 심하게 부딪히자 불에 데인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먼저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보려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그 일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침대 밖으로 나가려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이런 방법으로 침대 밖으로 나가다가는 침대 밑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차라리 침대에 누워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온갖 애를 쓴 후에야 한숨을 쉬면서 본래 자리에 누워 자신의 작은 다리들이 한층 환한 듯 서로 얽혀 허우적거리는 걸 보며 이 제멋대로의 움직임을 진정시키고 가다듬을 길이 없음을 발견하자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어나야 해.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을 순 없어. 설령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망이 거의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 여길 벗어나야 돼. 그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유감스럽게도 좁은 길의 건너편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가 끼어서 그걸 바라보는 것으로는 자신감이나 상쾌함을 느낄 수 없었다. 벌써 7시구나. 7시인데도 저렇게 안개가 끼어있다니. 7시 15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돼. 하여간 그때까지는 침대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때쯤이면 내가 왜 열차를 타지 않았는지 물어보려고 회사에서 사람이 올 거야. 회사엔 7시 전에 출근을 하니까. 그는 완전히 균형 잡아 몸을 옆으로 흔들면서 침대 밖으로 그네 타듯 몸을 요동쳐 밀어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침대 밖으로 떨어뜨리고 머리는 떨어질 때 번쩍 쳐들 작정이니 아마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하니까 양탄자 위에 떨어지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떨어질 때 틀림없이 나게 될 요란한 소리였다. 그레고르는 몸을 절반쯤 침대 밖으로 내밀었을 때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간단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미 그의 몸은 조금만 세게 흔들었다가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내밀어져 있었다. 우물쭈물할 틈이 없었다. 앞으로 5분 후면 7시 15분이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회사에서 온 거야. 분명해. 어쩌지? 위를 어떻게? 하녀가 힘찬 걸음걸이로 현관으로 걸어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실례합니다. 얘 누구신가요? 아, 얘 혹시 그레고르시?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인사말 첫 마디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았다. 지배인이었다. 어찌하여 그레고르는 조금만 지각을 해도 형편없이 큰 혐의를 받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직원들이 죄다 건달들 뿐이란 말인가? 왜 지각을 했는지 물어보게 하려면
사원을 하나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꼭 지배인이 몸소와서 이 수상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는 오로지 그의 분별밖에는 믿을 게 없다는 걸 아무 죄 없는 식구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말인가. 그레고르는 힘껏 침대에서 몸을 굴려 뛰어내렸다. 확고한 결단에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에 흥분해버렸기 때문이다. 꽈당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요란한 큰 소리는 아니었다. 양탄자가 갈려있어서 충격을 다소 약화시켜주었고 등 또한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탄력이 있었다. 다만 머리를 조심스럽게 쳐들고 있지 않아서 바닥에 부딪혔다. 화가 나고 아파서 머리를 양탄자에 비교댔다.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힘주어 걸으며 에나멜 장화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저 안에서 뭔가 떨어진 모양이군요. 그레고르야. 지배인님께서 오셔서 왜 새벽 열차로 가지 않았는지 물으신다. 우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여튼 지배인님께서 너랑 직접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 어서 문을 열어라. 방을 좀 어질러놨어도 다 양해하실 거다. 아버지가 말했다. 여복의 잠자군. 밤새 안녕하신가? 그레고르야. 어서 문을 열어. 당장 문을 열지 못하겠니? 그레고르는 몸이 편치 않아요. 지배인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치거나 할 애가 아닙니다. 저 애는 정말이지 머릿속에 일밖에 없답니다. 지배인님이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저희만 있었으면 그레고르에게 문을 열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이죠. 아침에 괜찮다고는 했지만 틀림없이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부인, 저도 달리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단한 병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병쯤은 장사를 생각해서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지배인님께서 들어가셔도 되겠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왼쪽 옆방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은 왜 우는가? 그가 일어나지도 않고 지배인을 방에 들여놓지 않아서 우는 것인가? 그가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장이 다시 묵은 빚을 가지고 부모님을 괴롭힐까 두려워서 우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한 기우인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 있으며 가족들을 저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잠자군. 대관절 무슨 일인가? 자넨 자기 방에 들어박혀서 묻는 말엔 내 아니오만하긴가?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자넨 지금 직무태만일세? 사실 사장님께서 나한테 자네의 결근 이유를 추측해서 얘기해주셨네. 자네에게 맡겨놓은 회수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셨지. 난 사장님께서 지레 짐작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네. 그런데 이게 뭔가? 자네 고집을 보게 되니 자네를 감싸줄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네. 잠자군, 알아듣겠나? 지배인님, 문을 열겠습니다. 정말 곧 열겠어요. 몸이 약간 불편해서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도 갑자기 병이 날 줄이야. 지배인님께서 지금 제게 하신 말씀은 죄다 터무니없습니다. 아무튼 8시 열차로 떠나겠습니다. 몇 시간 더 쉬었더니 기운이 나는군요. 제발 먼저 가주십시오. 저도 곧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잠자군의 말을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설마 우리들을 놀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 애가 심하게 아픈 모양입니다. 우리가 저 애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레테야, 빨리 가서 열쇠 장수를 불러오너라. 누이 동생과 하녀 안나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서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 열어놓은 채로 나가버린 모양이었다. 무슨 큰 불행이라도 닥친 집 같았다. 그레고르는 훨씬 침착해졌다. 그에게는 귀가 익숙해진 때문인지 충분히 똑똑하게, 이전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는데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가 어딘가 정상이 아니라고 믿고 그를 도와줄 태세였다. 그런 최초의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한 확신과 신뢰감으로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결정적인 얘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다가오는 만큼 그는 될 수 있는 한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위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기침 소리가 다르게 들릴지 몰라 소리를 죽이려고 애썼다. 그 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부모님은 지배인과 이마를 맞대고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세 사람 모두 문 뒤에 기대서서 그의 방을 엿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천천히 문 쪽으로 밀고 가 거기에다 의자를 놓고 문에 몸을 붙이고는 꼿꼿이 섰다. 잠시 동안 고통스러운 운동으로 지친 몸을 쉬었다. 그레고르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려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이빨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무엇으로 열쇠를 돌린단 말인가? 그러나 이가 없는데 신턱의 힘이 아주 강했다.
그는 턱을 사용하여 열쇠를 돌렸다. 그때 분명 어딘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누르스름한 액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와 열쇠 위를 흘러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던 것이다. 옆방의 지배인이 말했다. 잠깐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레고르가 열쇠로 문을 열고 있어. 아버지가 말했다. 그레고르는 이 말에 크게 힘을 얻었다. 어머니의 응원하는 소리도 들렸다. 힘을 내라. 자물쇠를 꼭 붙잡아라. 모두가 그렇게 응원하며 그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정신없이 열쇠를 물고 매달렸다.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했다가 전신의 무게를 실어 열쇠를 아래쪽으로 내리누르기도 했다. 드디어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은 꽤 활짝 열려 있었는데 아직 밖에서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으악, 저게 뭐야? 문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지배인이 벌어진 입에다 손을 갖다 대고는 보이지 않는 균일하게 꾸준히 작용하는 어떤 힘이 그를 몰아내기라도 하듯이 천천히 뒷걸음질 쳐가는 모습도 보였다. 어머니는 손님이 와 있는데도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풀어놓은 머리를 손질조차 하지 않은 채 양손을 깍지 끼고 아버지 쪽을 보다가 두 걸음 그레고르 쪽으로 다가서나 싶더니 맥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버지는 증오심에 불타는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그레고르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넣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어쩔 줄 모르는 듯 거실을 둘러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먹이면서 그 육중한 가슴을 들먹였다. 그레고르는 거실 안으로 들어서지는 않고 닫혀져 있는 문 안쪽에 기대서 있었기 때문에 몸의 절반과 비스듬히 기울인 머리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비스듬히 기울인 그 머리로 다른 사람들 쪽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날이 밝아져 길 건너편에 마주 서 있는 회색 건물의 한 부분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 건물은 병원이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는데 눈에 보일 만큼 굵직한 빗방울이 후두둑 땅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아침 식탁 위에는 식기들이 너저분하게 놓여 있었다. 바로 맞은편 벽엔 그레고르의 군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육군 소위 차림에 그가 손으로는 대검을 잡고 근심 없이 웃으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당당한 자태와 제복의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다. 그레고르는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 혼자뿐이라는 걸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말했다. 곧 옷을 입고 견봉꾸러미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되겠지요, 지배인님?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쟁이도 아니고 일을 좋아합니다. 출장은 참 힘든 일이지만 출장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잠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평소의 실적을 기억해서 건강만 좋아지면 그만큼 더 열심히 더욱 몰두해서 일하게 될 거란 사실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의 걱정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회사에서도 부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지배인님, 최소한 조금이나마 제가 옳다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가버리지는 마십시오. 제발.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첫 마디를 꺼낼 때부터 몸을 옆으로 비켜 입술을 내민 채 벌벌 떨면서 어깨 너머로 그레고르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출입구를 향해서 슬금슬금 걸어갔다. 마치 이 방을 나가면 안 된다는 금종령이라도 내려진 것처럼. 최후에 그가 한쪽 발을 거실에서 빼내는 번개 같은 빠른 동작은 마치 발 뒤꿈치에 화상이라도 입은 것 같은 황황한 모습이었다. 그는 계단 쪽을 향해 힘껏 오른쪽 발을 뻗었다. 마치 그곳에 초지상적인 구원의 손길이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면 지배인을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레고르는 잘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 그레고르의 일생이 편할 거라는 확신을 가져온 데다 지금 눈앞에 닥친 근심 때문에 장래를 걱정할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바로 그 장래를 우려했다. 지배인을 붙잡아 놓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설득을 하고 마침내는 이쪽에 호의를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레고르와 가족의 장래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은가? 누이 동생이라도 여기 있었더라면. 그녀는 영리했다. 그레고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녀는 그를 위해 울어주었다. 누이 동생이라면 응접실 문을 꼭 닫아버리고 현관에서 지배인을 설득시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누이 동생은 없다. 그래서 그레고르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10중 8구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걸 미처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레고르는 슬금슬금 문지방을 넘었다. 그리고 지배인 쪽으로 가려고 했다.
지배인은 그때 두 손으로 계단 출구에 있는 난간을 잡고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그레고르는 몸을 의지할 것을 찾아 허우적거렸다. 그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숱한 발들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그는 이날 아침 중에 처음으로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작은 다리들이 바닥을 딛고 섰던 것이다. 다리들이 완전 무결하게 말을 들었고 심지어 그가 원하는 쪽으로 그의 몸을 실어가려고 애쓰기까지 했다. 그레고르는 이것으로 모든 비운을 철저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머니가 주저앉아 있는 마룻바닥 바로 옆에서 움직이고 싶은 걸 꾹 참고 몸을 흔들며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아주 넋을 잃고 있는 것 같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팔을 쭉 뻗치고 열 손가락을 활짝 펼친 채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어머니는 식탁 위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황급히 식탁 위에 올라앉았는데 그 바람에 커다란 주전자에서 커피가 다 쏟아지는 걸 알아차릴 정신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배인에 대한 생각은 그의 뇌리를 떠나 있었다. 대신 흘러내리는 커피를 몇 모금 받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커피를 마시며 입을 다시는 걸 본 어머니는 또다시 큰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때마침 달려온 아버지 품에 쓰러졌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 수가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난간에 턱을 얹은 채 마지막으로 이쪽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확실하게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배인은 즐겁한 듯 계단을 한 번에 두세 계단씩 뛰어내려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뭐야? 저 끔찍한 괴물은. 쉬? 방으로 들어가거라. 내 방으로 들어가.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쉬? 지배인의 도망은 그때까지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있던 아버지를 완전히 혼란시켜 놓았다. 직접 지배인을 쫓아가든가 아니면 최소한 쫓아가는 그레고르를 막아서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는 대신 아버지는 오른손으로는 지배인의 모자, 외투와 함께 소파에 내팽개치고 간 단장을 쥐고 왼손으로는 식탁에 놓여있던 두꺼운 신문을 집어들고는 두 발을 쾅쾅 구르며 단장과 신문을 휘둘러서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고 사정하는 말을 해도 아버지는 알아듣지 못했다. 듣기 싫은 슉슉하는 소리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레고르는 침착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여튼 간신히 머리가 문지방을 향해 틀어졌으나 이번엔 몸통이 너무 넓어서 그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닫혀있는 다른 쪽 문을 열어준다면 그레고르의 몸통이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아버지가 그걸 깨달을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가능한 빨리 그레고르를 제 방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레고르 앞에 놓인 장애는 생각지도 않고 한층 더 큰 목소리로 그레고르를 몰아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버지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 같지 않게 울렸다. 너무도 끔찍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레고르는 무턱대고 문지방 위로 몸을 밀어넣었다. 몸통 한쪽이 문에 끼어서 그는 방문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한쪽 옆구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 상처 때문에 하얗게 칠한 문에 보기 흉한 얼룩이 생겼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한쪽 편의 작은 다리들은 높이 허공에 떠있고 다른 쪽 다리들은 바닥에 짓눌려서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지금으로서는 그게 해결책이라는 듯 뒤에서 세찬 발길질을 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방 안 멀리 날아들어갔다. 아버지가 단장으로 쳐서 문을 닫자 마침내 주위가 조용해졌다.